안녕하세요. 노인의 지혜입니다. 혹시 최근에 가족이나 지인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셨던 경험이 있지 않으신가요? 오늘은 우리가 놓치기 쉬운 하지만 꼭 알아야 할 노년기 임종 전 나타나는 5가지 신호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려 합니다. 갑자기 돌아가셨어요라는 말을 자주 듣지만 사실 진정한 의미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거의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그 조용한 신호들을 읽지 못했을 뿐이지요. 특히 우리나라는 죽음에 대해 미리 이야기하는 것을 기피하는 문화 때문에 이런 경우가 더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신호를 아는 것은 두려워할 일이 아니라 오히려 축복입니다. 소중한 사람과의 마지막 시간을 더 의미 있게 보낼 수 있는 기회를 주기 때문입니다. 30년간 노인 전문의로 일한 한 의사의 연구에 따르면 임종 1년 전부터 뚜렷한 신호를 보인 경우가 무려 92%에 달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가족들이 알아차린 비율은 겨우 15%에 불과했습니다. 이는 우리 사회가 죽음을 외면하려는 경향과 더불어 특히 부모님 세대가 자신의 몸 상태를 자녀들에게 말하지 않으려는 성향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걱정시킬까봐 또는 짐이 될까봐서 말이지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이 5가지 신호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신호는 이유 없는 체중 감소입니다. 한 90세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6.25 전쟁 시절에도 끼니를 거른 적 없다고 자랑하시던 분이었지요. 평생 자식들을 위해 밥상을 차리셨고 손주들이 방문할 때면 늘 푸짐한 음식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딸이 찾아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어머니가 요새 밥을 잘 안 드세요. 평소 좋아하시던 된장찌개도 건드리지 않으시고 옷도 2달 새 한 치수 헐렁해졌어요. 온갖 검사를 했지만 특별한 질병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6개월 후 이 할머니는 특별한 병 없이 편안하게 눈을 감으셨습니다. 이처럼 이유 없는 체중 감소는 단순한 식욕 저하가 아닙니다. 생애 마지막 1년에 접어든 노인의 약 78%가 눈에 띄는 체중 감소를 경험합니다. 평균적으로 6개월 동안 체중의 5에서 8%가 감소하는데 이는 60kg 노인이 3에서 5kg 빠지는 수준입니다. 특이한 점은 이런 체중 감소가 암이나 다른 질병으로 인한 것이 아닌 경우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우리 몸이 단백질을 만들고 근육을 유지하는 능력이 줄어든다는 신호입니다. 체중이 줄어드는 것은 단순히 살이 빠지는 것이 아니라 근육량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는 증거이지요. 이로 인해 기력이 빠르게 떨어지고 병을 이겨내는 힘도 약해집니다. 또한 나이가 들면 미각과 후각이 둔해져서 음식의 맛을 예전처럼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실제로 생을 마감하기 1년 전 노인들의 약 65%가 음식이 예전 같지 않다고 말합니다. 더 위험한 점은 이 체중 감소가 넘어질 위험을 크게 높인다는 것입니다. 이유 없이 체중이 준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넘어질 확률이 3배 이상 높습니다. 근력이 약해져서 주로 균형을 잡기 어려워지기 때문이지요. 특히 우리나라 노인들의 경우 잘 먹어야 한다 는 생각 때문에 이 시기가 환자와 가족 모두에게 스트레스가 됩니다. 가족들은 더 맛있는 음식, 보양식, 영양제 등으로 상황을 개선하려 노력하지만 결과적으로 이는 오히려 관계의 긴장만 높일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음식의 양보다 순간의 즐거움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할머니가 평생 건강을 위해 못 드시던 아이스크림이 있다면 이제는 그 작은 행복을 허락해 드려도 좋습니다. 한 87세 할아버지는 6개월 동안 7kg이 빠졌습니다. 온갖 검사에도 원인을 찾지 못했지요. 가족들은 계속해서 잘 드시라고 권했고 이로 인해 식사 시간이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의사가 제안한 것은 오히려 정반대였습니다. 할아버지가 좋아하시는 소주 한 잔과 함께 소량이라도 즐겁게 드실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드리라는 것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할아버지의 마지막 3개월은 훨씬 평화로웠고 가족들은 그 소중한 시간을 감사히 여깁니다.
만약 여러분의 부모님이나 배우자가 6개월 내에 체중의 5% 이상을 뜻하지 않게 빠졌다면 이는 분명한 관찰이 필요한 신호입니다. 영양제나 보충제로 해결될 문제가 아닐 수 있으니 이 시간을 소중한 대화와 기억을 만드는 기회로 삼으세요. 두 번째 신호는 이유 없는 지속적인 피로감입니다. 한 78세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매일 아침 5시에 일어나 동네를 3바퀴 걸으셨고 평생 공무원으로 일하며 단 하루도 지각한 적 없다고 자랑하시던 분이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아버지가 요새 자꾸 피곤하다고 하세요. 산책도 안 나가시고 항상 졸려하시고 예전엔 TV도 늦게까지 보셨는데 요즘은 8시만 되면 주무시려고 해요. 모든 검사 결과는 정상이었습니다. 하지만 1년 후 그는 평화롭게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이처럼 이유 없는 지속적인 피로감은 단순한 피곤함이 아닙니다. 좀 쉬면 괜찮아질 거야 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이는 충분히 쉬어도 회복되지 않는 깊고 지속적인 탈진 상태를 말합니다. 임종을 1년 앞둔 노인의 약 83%가 이런 증상을 보입니다. 이런 피로감이 나타나는 데는 3가지 주요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우리 몸의 에너지 공장이 효율을 잃기 시작합니다. 세포 속에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능력이 크게 떨어지는 것이지요. 둘째, 심장이 혈액을 보내는 힘이 약해집니다. 심장이 더 이상 효과적으로 피를 펌프질하지 못하면서 몸 구석구석으로의 산소 공급이 줄어듭니다. 혈액 검사상 이상이 없더라도 세포가 필요로 하는 산소가 부족해지는 것입니다. 셋째, 뇌의 활력을 담당하는 물질들이 감소합니다. 특히 의욕과 에너지를 조절하는 물질들이 줄어들면서 활력이 저하됩니다.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증상은 피로파도 현상입니다. 아침에는 비교적 괜찮다가도 갑자기 압도적인 피로가 밀려오는 것이지요. 마치 벽에 부딪힌 것처럼 갑자기 기운이 빠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위험한 점은 이러한 피로감으로 인해 노인들이 일상생활에서 점점 물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회적 활동이 줄어들고 운동량이 감소하며 결과적으로 근육량이 더 빠르게 줄어드는 악순환이 발생합니다. 또한 피로로 인한 주의력 저하는 넘어지거나 사고 날 위험을 높입니다. 특히 우리나라 노인 세대는 게으름을 큰 잘못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어 이런 피로감을 자신의 의지력 부족으로 오해하고 자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한 마음의 부담이 상황을 더 악화시키기도 합니다. 실제로 평생 농사일을 하며 부지런히 살아온 82세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갑자기 찾아온 극심한 피로감에 내가 게을러졌나 자책하며 무리하게 일을 하려다 결국 쓰러지신 경우도 있었습니다. 가족들이 가장 큰 실수를 하는 부분이 바로 여기입니다. 더 활동적으로 지내셔야 해요. 운동을 해야 기력이 좋아져요. 라고 권유하는 것이지요. 하지만 이 시기에는 오히려 의미 있는 휴식을 도와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요? 우선 하루 중 기운이 가장 좋은 시간대를 파악하고 그 시간에 가장 의미 있는 활동을 계획하세요. 대부분 아침 시간이 가장 에너지가 높습니다. 또한 짧은 활동 후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런 피로감이 게으름이나 의지 부족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몸의 변화임을 이해시켜 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서 말한 선생님의 아들은 결국 아버지의 일과를 바꿨습니다. 긴 산책 대신 아침에 짧은 정원 산책으로 바꾸고 오후에는 충분한 휴식 시간을 마련했지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아버지가 피곤해 하실 때 더 이상 힘내세요 라고 말하지 않고 그저 함께 앉아 손을 잡아드렸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신호는 관심과 의식이 내면으로 향하는 것입니다. 83세 할머니의 손녀가 물었습니다. 할머니가 갑자기 돌아가신 할아버지 이야기를 자꾸 하세요. 50년 전에 돌아가셨는데요. 또 가끔은 주변 사람을 못 알아보기도 하시고 어제는 어머니가 부른다고 하셨는데 증조 할머니는 70년 전에 돌아가셨거든요. 정밀 검사를 진행했지만
이 할머니는 머리 검사에서 경미한 소견만 있을 뿐 치매는 아니었습니다. 그저 몸이 보내는 신호를 따라가고 계셨던 겁니다. 8개월 후 할머니는 꿈에서 할아버지를 만났다. 고 말씀하신 다음 날 아침 평화롭게 떠나셨습니다. 이처럼 관심과 의식이 내면으로 향하는 것은 단순한 건망증이나 혼란스러움이 아닙니다. 임종 1년 전 노인들의 약 75%가 이런 변화를 보입니다. 현재보다는 과거에, 현실보다는 추억에 더 집중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우선 뇌로 가는 혈액의 작은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특히 생각과 결정을 담당하는 앞부분과 기억을 담당하는 부분의 혈류가 감소하면서 가장 오래되고 깊은 기억들이 오히려 더 선명해지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또한 뇌 속 물질의 균형이 변화하면서 오래된 기억과 관련된 경로가 더 활성화됩니다. 이것이 바로 먼 과거의 기억이 더 생생하게 떠오르는 이유입니다. 심리학자들은 이것을 라이프 리뷰라고 부릅니다. 인생의 마지막 단계에서 자신의 삶을 정리하고 의미를 찾으려는 자연스러운 심리적 과정이지요. 놀라운 점은 이 시기에 노인들이 종종 이미 돌아가신 가족이나 친구에 대해 이야기하고 때로는 그들을 본다고 말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의료계에서는 이를 임종 전 방문이라고 부릅니다. 실제로 호스피스에 계신 환자의 약 50에서 60%가 이런 경험을 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많은 가족들이 이런 현상을 정신 이상으로 오해하기 쉽지만 이는 실제로 매우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전 세계 거의 모든 문화권에서 비슷한 현상이 보고되고 있지요. 위험한 점은 이런 변화로 인해 현실적인 판단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돈 관리나 중요한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낯선 환경에서 길을 잃거나 혼란스러워할 위험도 높아집니다. 또한 대화나 모임에 참여하는 관심이 줄어들고 조용히 앉아있는 시간이 많아집니다. 이것은 그들이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그저 마음이 점점 내면으로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평생 사교적이었던 78세 할아버지는 손자의 결혼식에서도 조용히 구석에 앉아 계셨습니다. 가족들은 그가 행사를 즐기지 않는다고 오해했지만 나중에 할아버지는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이었다 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저 그것을 표현하는 방식이 달라진 것뿐이었지요. 이 시기에 가족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일은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입니다. 때로는 현실과 다르게 들리는 이야기라도 그것을 부정하거나 현실로 돌려놓으려 하지 마세요. 그저 그 여정에 함께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 도움이 되는 조언을 드리자면 환경을 단순하고 익숙하게 유지하세요. 복잡한 새로운 장소보다는 친숙한 공간이 더 안정감을 줍니다. 또한 옛날 사진첩이나 추억의 물건들을 함께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들이 말하는 보인다, 거나 들린다, 는 경험을 부정하지 마세요. 그것은 그들에게 매우 실제적이고 의미 있는 경험입니다. 네 번째 신호는 몸의 방어력이 크게 약해지는 것입니다. 76세 할아버지가 계셨습니다. 평생 건강하게 사셨고 군 장교 출신으로 규칙적인 생활과 철저한 자기 관리로 유명했지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작은 감기에도 쉽게 걸리고 상처가 잘 아물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 동안 3번의 폐렴으로 입원하셨지요. 가족들은 왜 갑자기 면역력이 약해졌을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모든 검사에서 면역 체계는 나이에 비해 정상으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9개월 후 이 할아버지는 가벼운 독감으로 시작된 합병증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이처럼 몸의 방어력이 크게 약해지는 것은 단순히 나이가 들어 감염에 약해지는 것과는 다릅니다. 임종 1년 전 노인의 약 82%가 갑작스럽고 지속적인 면역력 저하를 경험합니다. 의학적으로 보면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의 면역 체계는 서서히 약해집니다. 하지만 생의 마지막 단계에서는 그 속도가 훨씬 빨라집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병균을 퇴치하는 우리 몸의 방어 세포들이 제 기능을 못하게 됩니다.
이 세포들은 바이러스나 세균을 인식하고 제거하는 핵심 역할을 하는데 그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것이지요. 또한 몸의 만성적인 염증 상태가 지속되면서 전반적인 건강이 악화됩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평생 건강했던 사람들에게서 이런 변화가 더 뚜렷하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갑자기 반복적인 감염에 시달리게 되고 상처 치유 시간이 현저히 늘어나며 항생제에 대한 반응도 둔해집니다. 위험한 점은 노인의 경우 감염 증상이 젊은 사람과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고열이나 통증 같은 전형적인 증상 대신 단순한 혼란이나 식욕저하, 피로감으로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를 비전형적 질병 표현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심각한 요로 감염이 있어도 노인은 배뇨통이나 요통을 호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신 갑자기 혼란스러워하거나 평소보다 더 많이 주무시는 것으로 나타날 수 있지요. 이런 특성 때문에 초기 진단이 늦어지고 합병증 위험이 높아집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현상은 연쇄적 감염입니다. 하나의 감염이 회복되기도 전에 다른 감염이 시작되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 감기로 시작해서 폐렴으로 진행하고 그 후 요로 감염이 발생하는 패턴입니다. 85세 할머니는 6개월 동안 기관지염, 대상포진, 요로 감염을 연달아 경험하셨습니다. 각각의 감염은 치료되었지만 회복 기간이 점점 길어졌고 결국 폐렴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과도한 의료적 개입보다 편안함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시기에 반복적으로 강한 항생제를 사용하는 것이 오히려 삶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실용적인 조언으로는 우선 환경을 청결하게 유지하고 손 씻기에 신경 쓰세요. 또한 영양 상태와 수분 섭취에 특별히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분 부족은 면역 기능을 더 약화시키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노인들의 감염 증상이 일반적이지 않게 나타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단순한 혼란, 평소보다 심한 피로감, 식욕 감소 등이 심각한 감염의 유일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런 변화를 발견하면 즉시 의사와 상담하세요. 마지막으로 예방접종의 중요성을 강조하지만 백신 효과가 젊은 사람들보다 낮을 수 있다는 점도 알아두세요. 앞서 말한 할아버지의 가족들은 결국 병원 입원과 항생제 치료 반복 대신 집에서의 편안한 돌봄을 선택했습니다. 그들은 아버지가 병원 침대보다 자신의 방에서 더 행복해 하신다는 것을 깨달았지요. 마지막 3개월 동안 그들은 불필요한 의료적 개입 대신 좋은 추억 만들기에 집중했습니다. 이것은 어려운 결정이었지만 가족 모두가 나중에 올바른 선택이었다 고 말했습니다. 5번째 신호는 숨쉬기와 혈액순환의 변화입니다. 가장 많은 가족들이 놓치는 신호는 바로 이 마지막 신호입니다. 아마도 이 신호가 나타날 때는 이미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85세 할머니의 딸은 이렇게 물었습니다. 어머니가 요즘 손발이 차갑고 숨을 쉴 때 이상한 패턴이 있어요. 잠깐 숨을 안 쉬다가 갑자기 깊게 숨을 쉬어요. 또 피부가 약간 푸르스름해지기도 해요. 모든 검사 결과는 정상이었습니다. 4주 후 이 할머니는 평화롭게 잠든 듯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이처럼 숨쉬기와 혈액순환의 변화는 임종을 약 3에서 6개월 앞둔 노인들에게서 나타나는 특별한 현상입니다. 깊고 빠른 숨을 쉰 후 잠시 숨을 멈추는 것이 반복되는 것이지요. 임종 전 노인의 약 70%가 이런 변화를 보입니다. 이 현상은 뇌의 호흡 조절 중추가 변화하면서 발생합니다. 특히 혈액 속 이산화탄소 농도를 감지하는 능력이 변화하면서 호흡 패턴이 불규칙해지는 것입니다. 또한 혈액순환 패턴도 크게 변화합니다. 몸이 중요한 장기에 혈액을 집중시키는 과정이 일어나면서 손발이 차가워지고 피부색이 창백해지거나 때로는 푸르스름해집니다. 이를 말초 혈액순환 감소라고 합니다. 더 자세한 변화로는 피부에 대리석 무늬 같은 반점이 생기는 것도 있습니다. 이는 특히 무릎과 손에 잘 나타납니다. 이는 피부 혈관의 수축과 확장이 불규칙해지면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많은 가족들이 이런 변화를 목격하면 당연히 두려워합니다. 숨을 잘 못 쉬는 것 같아요. 산소가 부족한 건 아닌가요? 라고 걱정하지요. 그래서 종종 산소 공급이나 집중 치료를 요청하게 됩니다. 놀라운 점은 이러한 변화가 환자에게는 크게 불편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시기에는 뇌의 산소 부족 감지 기능이 둔화되어 주관적인 호흡 곤란감을 덜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몸이 자연스럽게 마지막을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위험한 점은 이런 자연스러운 과정을 병적인 상태로 오해하고 과도한 의료적 개입을 하는 경우입니다. 종종 이 단계에서의 산소 공급, 인공호흡기 적용 등은 오히려 불편함만 가중시킬 수 있습니다. 92세 할아버지의 경우 이러한 호흡 변화가 나타났을 때 가족들은 처음에 적극적인 치료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의사는 그들에게 이것이 자연스러운 과정임을 설명했고 대신 할아버지가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방법을 제안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할아버지는 병원이 아닌 집에서 사랑하는 가족들에 둘러싸여 평화롭게 생을 마감하셨습니다. 이 시기에 가족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은 따뜻함과 편안함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방 온도를 적절히 유지하고 가벼운 이불을 덮어드리고 입술이 마르지 않도록 도와드리는 것이 큰 차이를 만듭니다. 실용적인 조언으로는 우선 실내 공기를 신선하게 유지하세요. 창문을 살짝 열어두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세를 자주 바꿔주고 얇은 이불을 사용해 온도 조절을 돕고 입술과 입안이 마르지 않도록 작은 스펀지로 물을 적셔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무엇보다 이 시기에는 의료적 개입보다 마음의 위로가 더 중요합니다. 손을 잡아주고 부드럽게 말을 걸어주세요. 비록 반응이 없더라도 청각은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감각입니다. 그들은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고 있을 것입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런 현상을 임종 과정이라고 부릅니다. 죽음을 질병이나 실패로 보는 관점과 달리 삶의 자연스러운 완성 단계로 이해하는 것이지요. 이제 이 5가지 신호를 모두 알게 되셨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이 신호들을 알고 나면 여러분은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이 지식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한 가지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77세 할아버지의 가족들은 그의 체중 감소와 피로감을 발견했지만 이를 단순한 노화로 여겼습니다. 그들은 할아버지가 다음해 손녀의 결혼식에 참석하길 원했기에 이 신호들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피했습니다. 결국 이 할아버지는 결혼식 3개월 전에 돌아가셨고 가족들은 왜 더 일찍 알아차리지 못했을까? 라는 후회를 했습니다. 반면 79세 할머니의 가족들은 이런 변화를 일찍 발견하고 의미 있는 시간을 계획했습니다. 그들은 할머니가 평생 가보고 싶어 하셨던 제주도 여행을 함께 떠났고 가족 역사를 녹음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이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 가족들은 우리는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다며 평온함을 느꼈습니다. 기억하세요. 이러한 변화는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마지막 순간을 준비하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이 지식은 여러분에게 숨겨진 시간을 선물합니다. 만약 부모님이나 배우자에게서 이런 신호를 발견했다면 제가 환자 가족들에게 항상 권하는 것이 있습니다. 첫째, 버킷리스트를 함께 만들어 보세요. 평생 하고 싶었지만 미뤄왔던 작은 소원들을 이루어드리는 것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꼭 거창한 세계 여행이 아니더라도 가까운 고향 방문이나 오래된 친구와의 만남도 소중한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한 환자분은 평생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바다를 보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가족들은 처음에는 몸이 불편하신데 무리하시면 안 돼요 라고 말렸지만 결국 가까운 해변으로 짧은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 할아버지는 파도 소리를 들으며 이제 여한이 없다 고 말씀하셨습니다. 둘째, 경청하세요. 그들의 이야기, 삶의 지혜, 심지어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더라도 매번 처음 듣는 것처럼 경청해 주세요. 필요하다면 이 이야기들을 녹음하거나 기록해 두세요. 이는 후에 소중한 유산이 될 것입니다.
한 가족은 할머니의 요리 레시피와 함께 각 음식에 얽힌 추억 이야기를 모두 기록했습니다. 지금도 그 가족은 명절 때마다 할머니의 목소리로 녹음된 요리법을 들으며 음식을 만듭니다. 셋째, 가족 모임을 자주 가지세요. 임종을 앞둔 노인들에게 가장 큰 위로는 가족이 한자리에 모이는 모습입니다. 한국의 문화적 특성상 가족 결속은 특히 중요한 위안이 됩니다. 하지만 이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너무 성대한 모임보다는 소규모의 편안한 만남이 더 좋습니다. 몸이 약해진 상태에서는 많은 사람들과의 만남이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거든요. 넷째, 법적 의료적 결정에 대해 미리 이야기해 보세요. 연명치료에 대한 본인의 의사, 재산분배, 장례식 희망사항 등을 미리 알아두는 것은 나중에 큰 혼란을 줄여줍니다. 이런 대화는 어렵지만 결국 모두에게 도움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꺼내기 어려워하시는데, 아버지, 저희가 아버지 뜻대로 모실 수 있도록 미리 말씀해 주세요. 라고 자연스럽게 시작하시면 됩니다. 다섯째, 전문가의 도움을 고려하세요. 호스피스나 완화의료 서비스는 생각보다 훨씬 도움이 됩니다. 이는 포기가 아니라 최선의 돌봄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호스피스는 단순히 죽음을 기다리는 곳이 아닙니다. 남은 시간을 최대한 편안하고 의미 있게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곳입니다. 의료진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사, 상담사, 영적 돌봄 제공자까지 다양한 전문가들이 환자와 가족을 지원합니다. 여섯째, 자신을 돌보는 것을 잊지 마세요. 돌봄 제공자인 여러분도 충분한 휴식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지치면 아무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간병으로 인한 스트레스는 생각보다 훨씬 큽니다. 다른 가족들과 역할을 나누고 때로는 전문 간병인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죄책감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건강해야 더 좋은 돌봄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랑을 표현하세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용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안녕히 가세요. 이 5가지 말은 마지막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특히 한국 노인 세대는 감정 표현에 익숙하지 않을 수 있으니 여러분이 먼저 마음을 열어보세요. 한 아들은 평생 아버지께 사랑한다 는 말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마지막 주에 용기를 내어 그 말을 전했습니다. 아버지는 눈물을 흘리며 나도 너를 사랑한다 고 답하셨고 그 아들은 지금도 그 순간을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기억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신호들을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더 깊은 교훈도 있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삶의 일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좋은 죽음이란 갑작스럽게 오는 것이 아니라 충분한 준비와 사랑 속에서 맞이하는 것입니다. 서양의 한 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죽음을 생각하는 것은 삶을 더 깊이 사랑하는 방법이다. 이 말이 맞습니다. 이 5가지 신호를 안다고 해서 죽음을 앞당기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남은 시간을 더 소중하게, 더 의미 있게 보낼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이런 준비 과정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가족의 바람과 환자 본인의 바람이 다를 수 있습니다. 더 오래 사셨으면 좋겠어요. 라는 가족의 마음과 이제 편히 쉬고 싶다 는 환자의 마음 사이에서 균형을 찾아야 합니다. 또한 아이들에게도 상황을 적절히 설명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할아버지가 아프다 는 것만 말하지 말고 연령에 맞게 상황을 설명해 주세요. 아이들도 작별을 준비할 권리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환자의 딸이 저에게 해준 말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선생님, 이 신호들을 알았기에 저희는 아버지와의 마지막 3개월을 평생의 선물로 간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선물을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죽음은 인생의 졸업식입니다. 충분한 준비와 사랑으로 그 순간을 맞이할 수 있다면 그것보다 아름다운 마무리는 없을 것입니다. 이 5가지 신호를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소중한 사람들과 더 많은 사랑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언젠가 여러분 자신도 이런 신호를 보낼 때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것을 삶의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다면 주변의 어르신들께도 관심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작은 변화 하나하나가 모두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의 지혜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언제나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